그렇다면 자기애성 성격 구조가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대상에 숨겨진 나르시시즘이 있습니다. 멋진 차를 갖고 있거나 좋은 여건, 아름다운 집, 훌륭한 외모의 배우자, 어여쁜 아이들이 있을 때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더욱 멋진 사람이 된 것처럼 느낍니다. 프로이트는 이를 대상에 숨겨진 나르시시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론가들은 자기애적 성향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자기애적 부속물로 이용되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가설 중에 하나가 자기애성 성격 구조를 발달시킬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체질적으로 비언어적인 정서적 메시지에 더 민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표명되지 않은 타인의 정동, 태도, 기대를 아주 민감하게 감지하는 유아들이 자기애적 문제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앨리스 밀러는 직관적 재능을 타고난 아이가 양육자의 자존감 유지의 방편으로 이용되는 가정이 많고 그 아동은 자신이 누구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혼란을 겪으며 자란다고 말했습니다. 밀러는 그런 재능을 타고난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양육자의 자기애적 연장선으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많으며 결과적으로 자기애적인 성인으로 자랄 가능성이 더 많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가 존재 자체가 아닌 외모나 수행 능력에 따라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중요한 인물로 여겨졌을 가능성입니다. 너는 매우 가치가 있어. 그런데 그건 단지 내가 하는 특별한 역할 때문이야 라는 메시지를 받는 아동은 만약 자신의 적대적이고 이기적인 감정이 발각된다면 거부를 당하거나 창피를 당할 거라 걱정하겠죠. 이는 타인의 인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학습된 태도 즉 도널드 위니컷이 말한 거지 자기 발달을 조장합니다. 사이코패스와 자기애성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는데요. 사이코패스의 심리는 본질적으로 아동을 학대하고 방치하는 환경에서 나오는 반면 자기애적인 심리는 부모의 자기애적 목적에 협조하는 조건하에서만 지지와 관심 혹은 맹목적인 사랑을 받는 환경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어떻게 특정 성격 구조가 상속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부모 자신이 꼭 자기애적 성격이 아니어도 자기애적인 혼란을 겪는 자녀를 키울 수 있습니다. 부모는 특정한 자식에게 자기애적 요구를 집중적으로 표현하여 그 자녀가 자신의 솔직한 감정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노력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기초를 만듭니다. 오토 컨버그는 자기애성 인격장애자의 어머니에 대해서 냉정하고 아이와 거리를 두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이가 지속적으로 이해와 공감을 받지 못하고 애정 결핍을 경험하면 엄마에게 분노와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엄마의 보호와 양육이 절대적인 아이는 엄마의 사랑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나마 엄마가 좋은 점이라고 인정해주는 자신의 장점을 필사적으로 찾아내어 부각시킵니다. 나는 그래도 좋은 아이라는 것을 엄마에게 보여주려고 노력하면서 이상적인 자기상을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아이는 엄마의 사랑을 강하게 열망하기 때문에 자신의 상상 속에서 이상적인 어머니상을 그리게 되죠. 즉, 아이는 크게 부풀린 자신의 긍정적인 측면과 엄마로부터 사랑을 받게 될 이상적인 자기상이 혼합되어 실제의 자기보다 현저하게 과장된 자기상을 만들게 됩니다. 거기에 자신을 칭찬해주고 특별한 대우를 해주며 헌신적인 사랑을 베풀어주는 이상적인 어머니상이 혼합하게 됩니다. 자신은 이러한 사랑을 받는 대단하고 특별한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이러한 병리적인 융합 과정을 거쳐 웅대한 자기상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과도한 욕구 충족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에게도 동일한 결핍이 발견됩니다. 배가 고프기도 전에 아이에게 음식을 먹인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시 말해 아이가 욕망하기도 전에 무엇인가 주어진다는 점은 좌절을 견디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것이며 결국 좌절도 모르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욕망과 그 욕망을 포기하는 능력은 개인이 발전시켜야 하는 몫입니다. 또 자기애적인 사람을 키우는 가정의 또 다른 양상으로 끊임없이 평가를 일삼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아이의 성취를 나 자신의 자존감을 위한 것으로 본다면 아이가 실망을 시킬 때마다 나는 은근하게 혹은 드러내놓고 아이를 비난할 것입니다. 쉴 새 없이 아이를 칭찬하고 갈채를 보내는 평가적 분위기 또한 아이의 현실적인 자존감 발달에 똑같이 해롭습니다. 이는 자기애적인 아동을 둔 몇몇 가정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이 긍정적이라 할지라도 아이는 자신이 평가받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이는 끊임없이 자신을 감탄하는 태도 속에 거짓된 속성이 있음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는 그 누군가가 자기애적 성격의 구조를 가진 것 같다고 생각될 때 그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이들을 도울 때 문제가 되는 점은 첫째,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이용하지 않으면서 받아들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두 번째, 이상화하지 않으면서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마지막으로 수치심을 느끼지 않으면서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전달하는 일입니다. 자기애적인 사람들은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것 같죠. 이것은 심리치료자도 하기 힘든 일입니다. 만약 이들이 심리치료를 받는다면 그 목적을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의 욕구를 다룰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데 두기보다는 자기를 완벽하게 만드는 데 두는 자아동질적인 기대를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완벽에 대한 이들의 욕구는 자기나 타인을 늘 비난하고 인간 존재의 부족함 속에서 즐거움을 발견하는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잘 드러납니다. 자기애성 성격인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던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들을 이해하기 위해 용서해야 할까요?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데 있어 용서가 천상의 길이긴 하지만 용서가 너무 깊숙이 파고들게 되면 그것은 부정이 됩니다. 용서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해하고 용서하려 하기 전에 내 자신의 마음 근육의 탄성도를 자연스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이의 고통을 느끼는 것은 내 자신을 그에게 천착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를 이해하려고 그에게 다가가면 정작 내 자신이 다시 지옥 속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를 정당화할수록 자기애자는 근거를 대며 비난과 질책을 강도를 높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려 애쓰지 말고 대화의 끈을 잘라버리십시오. 감언이설로 마음을 돌리려는 그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전화기를 꺼두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상대방과 일정한 거리를 둘 때에만 그를 진정 도울 수 있습니다. 상대와의 거리가 없어지면 우리가 위험에 빠집니다.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도울 때는 그와의 사이의 거리와 중립성이 필요하고 이는 특히 악성 자기애자의 희생양들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결국 가해자에게 손과 발이 묶이게 되죠. 적당한 거리를 지킬 때에만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